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배우 이정재 씨와 황동혁 감독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미국 에미상 남우주연상과 감독상을 나란히 수상했습니다. 남우주연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오영수, 박혜수와 여우주연상 후보 정호연의 수상은 아쉽게 불발됐습니다. 새 비대위원 9명 인선 결과를 발표한 국민의힘이 오후에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정식 출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관련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제 위기로 인한 극복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용 경찰이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의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최근 역대 최대치로 증가하면서 경찰이 관련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생명공학과 바이오 산업을 키우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와 배터리에 이어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미국산 우선 정책을 앞세우면서 한국 기업의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우려했던 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대 120mm, 서해안과 전남에는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네, 정치권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새 비대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한 국민의힘은 오후에 상임 전국위를 열어서 정진석 비대위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관련 대책위원회를 발족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들 발표됐죠? 오늘 오전 정진석 위원장 등 당연직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비대위원 6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현역 의원으로는 김상훈, 정점식, 전주혜 의원이 포함됐고요. 원외 인사로는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과 김행전 청와대 대변인,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이 합류했습니다. 이번 인선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면서 원내와 원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되 원외 인사의 무게를 두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했습니다. 애초 오늘 오전 발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지난 주호영 비대위에 이어 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후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 전주혜 의원으로 다시 교체됐습니다. 주 전 의원은 호남목 비대위원으로 물망에 올랐던 이용호 의원이 고사하면서 배정됐지만 이른바 친윤 논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 상임 전국위를 열어 의결 절차를 마친 뒤 비대위를 정식으로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순항의 변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내일 관련해서 법원의 신문기일이 잡혔는데요. 이 전 대표는 직접 출석해 비대위 체제 전환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권은 아직 송달도 되지 않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내일로 예정된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어느 쪽이든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추석 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국민이 준엄한 꾸지람을 들려줬다면서 민생회복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싸우지 말고 국민 숨통부터 트일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정치의 출발은 정기국회라면서 수많은 민생 입법들에 대한 야당의 발목 잡기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민심은 민생이 실종된 국정 운영에 대한 매서운 경고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정부 여당의 무능과 내용으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고 국민 삶은 더 팍팍해졌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법안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해서도 정치 보복이 없다는 정권이 야당 탄압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도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민생 행보를 강조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를 발족합니다. 당내 혼란으로 시끄러운 여당과 차별화를 둬 정기국회 기간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더 분명히 한 겁니다. 아침 회의에서도 이런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초부자의 세금을 깎고 국유재산을 특혜 매각해서 재정을 메꾸려는 정부 여당과 초부자 강세를 막고 경제 민생을 살리려는 민주당의 정책 대결장이 될 것입니다. 물가와 환율, 금리 등 경제 위기로 인한 민생 후퇴를 막고 민생 경제 개혁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취임 일성과 추석 메시지에서도 민생을 강조하면서 민생 경제 위기 관련 대책기구 설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직접 출범식에 참석해 정기국회에서 다룰 민생 개혁 입법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기소 등 자신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추가로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민주당의 민생경제위기 관련 대책기구 위원장은 당내 정책통으로 분류되는 4선의 김태년 의원이 맡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전국의 시도를 돌며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지역 민생 행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에미상 수상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배우 이정재와 황동혁 감독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미국 에미상 남우주연상과 감독상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미국 TV예술과학 아카데미는 현지 시각 12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수상자로 배우 이정재를 선정했습니다. 또 황동혁 감독은 에미상 감독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남우조연상 후보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던 오영수, 박혜수와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정호연의 수상은 아쉽게 불발됐습니다. 남우조연상은 석세션의 매슈 맥퍼디언, 여우조연상은 오자크의 줄리아 가너에게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1년 전 같은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이 수사 결론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경기 남부경찰청입니다. 네, 수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검찰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보완 수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만여 제곱미터를 상업용지 용도로 바꿔주는 등 편의를 봐준 뒤 그 대가로 이 대표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50억 원가량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결과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구단주였던 이 대표와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시청 공무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두산건설 전 대표 이모 씨에게도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자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게 이번 수사 결론을 낸 주요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슷한 후원 의혹을 받는 네이버와 농협, 분당사병원 등 관내 다른 5개 기업에 대해선 두산건설과 달리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결국 수사 결과가 바뀐 건데 논란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번 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건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지난 2월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기 분당경찰서가 다시 사건을 맡게 되면서 경찰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완 수사에 나선 경기 분당경찰서가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성남FC, 두산건설 본사를 잇따라 압수수색하면서 관심이 더욱 쏠렸습니다. 이미 수사 절차로 증거 불충분 결론을 냈던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뒤 태도를 바꿔 잇따라 강제 수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후 지난 7월 경기 분당경찰서가 상급기관인 경기 남부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그 배경에도 역시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1년 만에 성남FC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론이 뒤집힌 만큼 배경을 두고도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특히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면서 과거 분당서가 진행한 한 차례 서면 조사 외에 이 대표를 상대로 소환이나 서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남부청은 검찰이 요구한 보안 수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지만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한 아파트는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인천 숭이동에 있는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아파트 피해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인천 숭이동 아파트는 101동과 102동 두 채로 각각 56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101동은 양모 씨, 102동은 홍모 씨가 세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모두 전세로 임대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이 차례로 임대되면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 세대인데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처음에 저희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걸 자세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막막했죠. 이곳 전세금은 평균 8천만 원 수준으로 젊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대마다 적게는 1억 1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4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웃도는 근저당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평범한 채무 수준이고 그간 문제도 없었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켰지만 결국 건물은 차례차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예상 경매 낙찰가에서 채무액을 빼고 나면 세입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인 2,3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만 95세대, 추정 피해액은 최소 67억 원에 이릅니다.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는 비슷한 사기 의심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6일 미추홀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업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인천 미추홀경찰서도 전세 사기 사건 100여 건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1,090여 건, 건수는 5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뒤에도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에게 우선 지급해준 건데 지난 2013년 해당 보험 상품이 출시된 이래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정부도 이딴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자들이 신축 다세대 주택의 시세나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 주택을 계약할 때 위험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해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 매물을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전받는 전세 보증금인 최우선 변제 금액은 서울 5천만 원, 광역시 2,300만 원 수준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정부는 올해 법령을 손봐서 최우선 변제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피해 입주민들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임시거처나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숭이동 아파트 앞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수도권의 집값은 2년 전 시세에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가 목표라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말 20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0월 27억 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6억 5천만 원이나 급락한 것입니다.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자기 집이 팔렸을 때 오더라고요. 그래도 추석 지나도 크게 변화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거의 뭐 거래 절벽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처 잠실 트리지움의 같은 면적도 최근 20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9월 최고가 24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 가까이 떨어지며 2020년 12월 거래 가격과 비슷해진 것입니다. 이 밖에 강동구와 노원구, 경기 화성시와 의왕시 등 수도권 주요 아파트들도 급락세를 거듭하며 2020년 말 시세로 돌아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시장 안정을 위해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은 갑자기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은 급락을 해도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급락 현상은 경계를 하면서 좀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추경호 부총리는 집값이 현재보다 10%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급상승기 이전으로 집값이 돌아간다고 해도 금융 충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집주인 대부분이 지난 3, 4년간의 급등기 이전에 집을 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조에 따라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등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집값 하락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는 데다 매수 심리 악화와 거래 실종 상황에서 정부도 하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년 전에 11%에 불과할 정도로 쪼그라들어 심각한 거래 절벽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경우 금리 인상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내년 초까지는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정부가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기준인 재정준칙의 대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한도를 GDP 대비 마이너스 3%로 설정하되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마이너스 2%로 축소토록 하여 방만한 재정 운영 여지를 차단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 기준을 직접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됐던 태양광 사업 등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업에서 부실 관리와 부당 대출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사안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후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정부가 이번 점검에 나서게 된 배경 그리고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 점검 대상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인데 그동안 기금 운영 등에 대한 외부 기관의 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 동안 전국 지자체 226개 가운데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였습니다. 점검 결과 대상 사업비 2조 1천억 원 가운데 2,616억 원이 부적절하게 운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4개 지자체 395개 사업을 표본 조사했는데 99곳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허위 계산서로 141억 원의 부당 대출이 진행됐습니다. 현행법상 농지에 태양광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버섯 재배 시설 등을 만든 뒤 태양광을 지어 대출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어 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견적서만으로 확정해 부실 또는 초과 대출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사업 6,500여 건에 대한 서류를 전수조사했더니 17%인 1,100여 건에서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시설 주변의 도로 수리시설 공사를 수백 건으로 쪼개 입찰 가격을 낮춘 뒤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거나 전기안전점검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하는 위법 특혜 사례들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부 기관에 대한 1차 실태 점검 결과에서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발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대상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침수 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모든 고로가 정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변 라인의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포항제철소 복구가 속도를 내고 있죠. 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6일에 폭우로 가동을 멈췄는데요. 복구 작업을 진행해 추석 연휴였던 지난 10일에 3고로를 정상 가동했고 어제부터는 2고로와 4고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고로 가동을 정상화한 겁니다. 고로는 쇳물을 만드는 용광로를 뜻하는데요. 포항제철소의 고로 3개가 모두 가동을 멈춘 건 지난 1973년 쇳물 생산을 시작한 이후 49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추석 연휴 기간에 하루 평균 8천여 명, 모두 3만여 명을 복구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다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철강 제품은 쇳물을 만드는 제선, 여기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강, 이걸 고체 형태로 만드는 연주, 용도에 맞게 가공하는 아변 공정을 거치는데요. 제강과 연주 설비 복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큰 피해를 본 아변 라인은 배수 작업이 80%가량 마무리돼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또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품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철입니다. 철을 쓰지 않는 산업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용도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포스코는 우리나라 전체 조강 생산의 35%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포스코의 완전 정상화가 지연된다면 지역 산업은 물론이고 자동차나 전자, 건설 같은 산업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문제는 완전 복구가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포항제철소에는 완제품 공장이 모두 40여 개로 수없이 많은 장비와 부품이 들어갑니다. 침수됐던 장비를 말리고 닦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이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정상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복구보단 아예 공장을 새로 짓는 게 나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포스코는 일단 철강 공급 안정화와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늘부터 비상 출하 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재고를 신속하게 출하하고 광양제철소를 최대 생산체제로 전환해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최고급 외제 차량인 벤츠 S클래스 신형 모델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인데도 벤츠 서비스 센터 측은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보는 Y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출시된 벤츠 최고급 사양 마이바흐 S580 차량입니다. 하지만 유턴하던 도중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더니 도로 위에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2억 7천여만 원을 주고 새 차를 받은 지 석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계기판에 노란불이 다 들어오고 나서 잠시 후 즉시 시동을 꺼주십시오라는 한글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유턴을 하는데 그냥 스르르 자연적으로 시동이 꺼진 거죠. 초고가 외제 차량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것도 당황스러운데 더욱 황당한 건 판매 대행사의 대처였습니다. 이전에도 한 차례 시동 꺼짐 현상을 겪고 서비스 센터에 차량을 맡겼다가 이상이 없단 말을 믿고 차를 받아왔지만 13일 만에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 겁니다. 서비스 센터 측은 뒤늦게 본사의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자기네들은 점검만 했는데 본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고쳤다가 아니라 데이터상의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보 차가 2번이나 섰는데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지난해 5월 벤츠 S580을 구매한 A씨 역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을 겪었습니다. 계기판에 정차 후 엔진을 끄라는 알림과 함께 차량 작동이 멈춰버린 겁니다. 바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한 2분 정도 딜레이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산 차가 이래도 되나? 내 생명을 위협을 느껴도 되는 차인가?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항의했더니 독일 본사로부터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됐습니다. 대답은 맨날 독일 본사 핑계를 대요. 근데 그게 고객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사후 처리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고 책임은 다 소비자가 떠안아야 되고. 벤츠 차량 가운데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 건 S580 모델만이 아닙니다. 교통안전공단에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벤츠 관련 의심 신고는 5건이었는데 S580과 마찬가지로 48V 배터리를 장착한 다른 모델도 포함됐습니다. 벤츠 측은 이미 지난해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에서 문제가 잇따르자 무상 수리를 진행했지만 S580은 무상 수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벤츠 코리아는 YTN 취재진 질의에 뒤늦게 고객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사와 연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벤츠 결함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해 6월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전압을 바꿔주는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비조사가 끝나고 본조사가 시작된 만큼 결과가 나오기까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은 또다시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정규직 구인 공고를 보고 갔더니 계약직 계약서를 내미는 거짓 구인 광고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엄연한 범죄인데 막상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정규직 수행기사 일자리를 보고 지원한 A씨는 근로계약서를 읽어보다 당황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채용 공고와 달리 계약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회사 직원들도 다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이다 라고만 말하고 얼버무리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직전 헤드헌터를 통해 소개받은 직장에서도 정규직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계약직 계약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반복되는 거짓 구인 광고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의리 입장 아닙니까? 입사하는 사람이 강력히 항의하기가 힘듭니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측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고. 사안을 조사한 고용부는 위법 혐의가 있다며 인천 논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처럼 광고와 다른 고용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채용절차법 위반이 적용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막상 업체에서 공고와 다른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채용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어떻게든 취직을 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직업안정법은 노동조건이 현저히 달라야 한다는 모호한 기준 탓에 적용이 어렵고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채용절차법상 거짓 채용 광고 신고는 꾸준히 늘었고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도 매년 수백 건입니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는 각각 한 해에 10건 미만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어서 그 범위를 넓혀야 하고요. 직업안정법 같은 경우에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서 구직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직자 올리는 거짓 구인 광고를 근절하려면 당장 익명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998년 4월생, 올해 우리 나이로 25살, 하지만 24살에 멈춰 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는 지난해 5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성폭력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번번이 막혔을 때 더 크게 좌절했을 겁니다. 믿었던 선임이자 아군이 적군이 된 순간입니다. 분노한 여론이 국방부를 움직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사건을 맡으면서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00일 넘은 국방부 수사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15명 가운데 부실 수사 의혹에 관련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중사 기일을 한 달여 앞두고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생겼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국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지금 방청석에는 이해람 중사 부친 및 관계자분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장은 조금 전에 방청석에 가서 의료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검은 부실 수사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100일 동안 쉼없이 달렸습니다. 국방부를 포함해 40여 곳에서 자료를 확보했고 전익수 실장은 3차례 소환했습니다. 그 사이 오랫동안 지적됐던 군 수사와 재판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군성폭력이나 사망과 관련된 범죄는 1심부터 민간이 맡습니다. 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장 승인을 받게 한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게 벌써 1년하고도 석 달이 흘렀지만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돌려줘야 합니다. 안미영 특검팀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갔을지 그 결과가 잠시 후에 발표됩니다. 부실했던 초동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법무실장의 기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잠시 뒤에 나오죠? 네, 고 이해람 중사 특검팀은 오늘 오후 1시 반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수사 종료 기한인 어제까지 100일 동안 수사한 결과물입니다.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은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한 2차 가해와 부실한 초동 수사, 그리고 공군 지휘부의 사건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그동안 압수수색한 장소만 국방부를 비롯해 40여 곳이 넘고 조사한 사건 관련자는 당시 공군 최고 책임자였던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160여 명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물인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위조한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특검 수사 발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기소 여부입니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이중사 성추행 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지시를 받고도 이를 뭉개는 등 부실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0월 전 실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특검은 전 실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해 3차례 강도 높은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다만 앞서 전익수 실장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 군무원과 수사 상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특검은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며 남은 기간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전방위적인 사건 관계인 조사와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특검이 공군 지휘부에 대해 어떤 최종 처분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늘빛을 무척 흐립니다. 중부지방은 낮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충청과 남부지방은 태풍 무이파 앞차례에서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지금 제주도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는 낮 동안 충청 이남 지역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의 많은 곳에는 120mm 이상, 서해안과 전남에도 최고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호남과 제주도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태풍 무이파와 무르복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무이파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으로, 무르복은 일본 동쪽 먼 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다만 태풍 무이파의 간접 영향으로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재 제주도와 거문도 초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그 밖에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대구의 낮 기온이 26도, 여수는 25도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과 청주는 28도까지 올라서 중부지방은 여전히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모레부터는 기온이 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조금 전 더 전해드렸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드라마 시상식인 에미 어워즈에서 오징어 게임이 나무주연상과 감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두 부문 모두 비영어권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수상한 것이어서 세계 드라마 역사를 새로 쓴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에미 시상식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에미상 시상식에서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오징어 게임 수상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드라마계 오스카상이라고 하죠. 이 에미상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은 모두 6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2개 부문 수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그리고 이정재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가장 먼저 수상 소식이 들린 건 황동혁 감독의 수상 소식이었습니다. 쟁쟁한 감독 경쟁자였던 이 석세션과 세브란스 감독 등을 제치고 감독상을 수상한 건데요. 3시간 시상식 가운데 마지막 30분을 남기고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발표 순서였던 겁니다. 황 감독은 유창한 영어로 수상 소감을 발표했는데요. 자신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역사를 만들었다며 자신의 감독상 수상이 마지막 비영어권 수상이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 시즌2로 돌아오겠다는 말로 수상 소감을 마무리해 다시 한번 감독상 그리고 작품상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는 나무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영어권 작품으로는 첫 수상의 역사를 썼는데요. 한국 배우가 한국에서 한국어로 연기해 주연상을 받은 것이어서 에미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정재 씨는 일일이 이 동료 배우들과 황동혁 감독의 이름을 거명하며 함께 거둔 성과다, 감사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상소감 마지막은 한국어로 말했는데요. 한국에서 시상식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또 친구, 가족,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예의 작품상은 아쉽게 놓쳤습니다. 드라마 종가 HBO가 공을 들인 석세션의 작품상이 돌아갔습니다.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씨, 그리고 박혜수 씨, 정호연 씨는 조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아쉽게도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기술 스태프 부문에서 이 단역상과 미술상, 스턴트상 등 4개 부문에서 이미 수상을 한 오징어 게임은 오늘 2개 부문 상을 추가하면서 모두 6개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모두 비영어권 작품으로 처음이라는 기록이어서 한국 드라마를 넘어서 이 세계 드라마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미상 시상식이 열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권중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비대위 인선이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가장 중시하는 게 통합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지역에 대한 이러한 배려라든지 또 각각 갖고 계시는 어떤 능력 또 연령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어제 회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10시에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의 인선은 이제 능력도 좀 있고 지역별 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당내의 선수도 좀 고려해서 골고루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주기환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사의를 표명했고요. 전주혜 의원이 저 자리에 들어간 거죠? 네, 그렇게 확정이 된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아마 시간적 여유가 없었나 봐요.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주기환 전 위원장이 그 처음에 포함이 됐다고 했을 때 오늘 출연해서 전 의원이 이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빼버리는 거예요. 준비를 아주 완전히 잘 해갖고 나오셨는데. 근데 바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게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완전히 한 몸이 됐다. 완전히 완전체가 됐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제 정진석 의원께서 이제 국회 부의장이신데 비대위원장을 맡으실 때 또 한 몸이 되려고 하시나 이런 이제 의아함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나머지 비대위원들 발표를 보니까 드디어 이제 완전 한 몸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국민의힘에 오롯이 전적으로 관철되는 100% 관철되는 그런 이제 국민의힘이 됐다. 예. 그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죠. 제가 네. 볼 때는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더 이제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이 민심을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정 능력 자체를 비대위원 인선을 통해서 봤을 때 상실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집권 여당이 집권 여당다운 모습을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는데 앞으로 정기국회에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잘해서 법안 심사, 예산 심사, 국정감사 잘해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좀 의아하긴 합니다. 주기환 전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인물이었는데 임명을 하고 사의를 했어요. 이게 몇 시간도 안 돼서 이게 어떤 과정이 좀 어땠습니까? 그 과정을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에 비대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했었고 사실 호남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인재풀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딱 한 분 들어가셨거든요. 예, 전 비대위에서. 비대위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것까지도 자리를 양보하시면서 다른 분들이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전주의 의원이 들어가셨는데 전주의 의원의 그 이제 부친의 고향이 호남이십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배려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 의원님께서 뭐 한 몸이 됐다 그러는데 원래 여야 민주당도 한 몸이고 저희도 한 몸이고 원래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얼마만큼 다양성이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현장이라든지 각 계층별 또는 직능별로 그 민심의 소리를 잘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요. 예. 지금 비대위원 중에는 대통령님하고 전혀 그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몇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비대위원이 발표가 됐고요. 오늘 오후에 상임 정국위를 열어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내일이에요. 가처분 신문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전에는 이제 재판부에서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상 상황이라고는 그럼 정의가 있었어야 돼요. 그 정의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비상 상황에 대해서 예시를 다 들었죠. 그래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인정할 수는 없지만 수용을 해서 이번에는 비상 상황에 대한 예시를 다 만들었고 그에 따른 것들이 절차적으로 다 지켜진 이후에 비대위가 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에 자문하고 있는 내부나 외부의 정당법을 연구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을 했고 또 이 절차에 따라서 이번에 비대위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가 지배하는 데가 아니에요. 정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 정당 자체에서 스스로 정당 자치가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 이번에는 사법 리스크가 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은 생각이세요, 의원님? 같은 생각일 수가 없죠. 예. 예. 가끔 같으셔도 되는데. 아니, 우리 성일정 의원님하고 자주 같은 생각인데 이 예. 부분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같은 재판부예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같은 재판부가 똑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판단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슨 봐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봐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이 가처분을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은 뭐냐면 정당 자치는 존중한다. 정당의 자율성은 존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파괴적이고 정당 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행위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판단 결정의 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취지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전의 최고위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준석 당대표가 6개월간의 당원권 정지가 끝나고 난 뒤에 복귀하게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또다시 비대위를 만들었습니다. 비대위 비상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비대위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비상상황을 하나씩 나열을 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비상상황이다. 저럴 경우에도 비상상황이다. 이것을 소급을 해가지고 비상상황을 규정을 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상식적이고 또 순리에 따른다면 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다시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게 순리고 합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잖아요. 빨리 좀 이 혼란상을 수습을 하고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더 이상 이제 법원의 결정에 자꾸만 의지하는 이런 좀 정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집권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 더더구나 정기국회는 우리가 정치권에서 한 해 농사를 짓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거든요. 농부들이 한 해 농사 갈거지해서 한 해 농사 짓듯이 정치권도 정기국회라는 이 100일간의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한 해 농사를 져야 됩니다.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빨리 좀 새로운 질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송 의원님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셨습니다만은 만약 정말 인용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대응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게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전당대회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예산 심사 정도까지는 마치고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정기국회는 이 의원들이 가장 집중도 있게 국정에 참여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의원으로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국정감사가 10월 달에 있고요. 11월 달에는 다시 또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간을 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비대위원장의 판단이십니다. 의원님 입장도 같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전국을 돌면서 이제 투어를 좀 해야 하잖아요. 또 공고의 기간이 있고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한 1월 정도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당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임 원내 사령탑에 누가 오를지 이 부분도 관심일 텐데 내일 그 결과에 따라서 내일 이후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직무대행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요한데 조금 전에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도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원내 사령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을 통제 가능한 인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내 대표도 마찬가지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될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보시기에 저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핸들링이 가능하고 우리 손에서 통제 가능한 사람이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당장 내일 해가지고 통제 가능한 사람이 지도부를 출범시킬 수 있는 환경이면 내일이라도 전당대회 하죠. 근데 내년 이후로 하는 것이 선이고 그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했을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 보세요. 유승민 대표, 이준석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전당대회 하면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사람 이런 분이 이제 나설 수 있을 때 이제 하게 될 것이고 원내대표도 오롯이 전적으로 100%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당에서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원내대표를 앉히려고 할 겁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죠. 제가 야당할 때 우리 전 의원님처럼 저렇게 막 얘기를 안 했는데 말이에요. 근데 정치권이 사실 대통령의 통제권에 둔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가 통제권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정치인 각각 사람들이 비교적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영역을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협력도 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는 것이지요. 같은 당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당은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는 한 몸이기 때문에 네. 비교적 일체감 있게 움직여 간다라고는 원칙에는 맞는 것이지요. 야당보다는 더 좀 일체감이 더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각각의 정치력이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소의 상위성이나 다양성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전 의원님은 이제 계속 한 몸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여야 좀 야당으로서 선명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실질적으로 민주당도 여당이었었을 때 한 몸처럼 움직였지만 또 그 안에 또 다양성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당 상황이 아직까지는 안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정기국회 뇌관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론으로 추진되는 건데 특검이 필요해서 발의하신 거겠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겠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놓고 각계의 정치 세력이 경쟁을 했습니다. 한 분은 경쟁에서 승리를 해서 대통령이 됐고 또 다른 한 분은 경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야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이라는 것이 승자와 패자에게 적용되는 법의 잣대와 기준 또는 수사의 어떤 강도 이런 것이 틀리다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수사의 공정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3살짜리 아이들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승자에게는 너무나 칼이 무디고 패자에게는 칼이 너무나 예리해도 너무 예리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 야당을 대상으로 혐의가 있는데 수사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숱하게 많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뭐 공사를 뭐 누구한테 떼준다든지 사적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수사기관에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부여된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특검법을 발의를 한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특검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이게 그 특검 법안을 보니까요. 특검 규모가 국정농단 사태 때 정도고 이 특검 추천 절차도 이제 야당에서 하도록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여당에서 받을 수 있는 수준인가? 안 그래도 받기 힘든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당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부터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이력 경력 부풀리기, 허위 수상실적, 수상실적 부풀리기, 그다음에 양평 공항지구 사건 거기다가 사적 채용에 또 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의 공사를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 협찬했던 기업들에게 준다든지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만큼 엄중하고 말하자면 의혹의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규모를 상당히 이제 꾸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특검을 임명을 할 때는 주로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 임명을 해왔던 게 관례이자 전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또는 뭐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뭐 특이하고 이례적이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의혹의 가지수가 많아도 너무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공작 정치의 특허당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대엽 병풍 사건 같은 경우 해가지고 정말 천인공노할 일을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모 씨라고 하는 전과 5범을 데려다가 검언 유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장난을 쳤었단 말이지요.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사건이 언제 된 거냐? 금감원에서요 다 검토를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검찰에서 또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지휘권까지 박탈을 했고 당시 이 수사를 누가 지휘했느냐?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지휘를 했고 문 대통령의 직속 후배인 이성윤 중앙지검장,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진두지검에서 친문검사들이 이걸 탈탈 털은 거예요. 민주당 말대로 먼지 한 톨 안 남기고 다 털었습니다. 그때에 이 수사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종결을 요청을 했는데 사인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이걸 가가지고 특검법을 하자고요? 그러면서 무슨 법치주의를 얘기를 합니까? 검찰에서 민주당 정부에 의해서 정말 윤석열 죽이기에 의해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신 건데 여기에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를 갖고 가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이거를 지금 가지고 덮어씌우게 하는 거잖아요.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이 이 정도는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형태의 이제 정치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서임조 의원님 여당하시기 힘드시죠? 때로는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스스로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여당입니다. 힘드신 거 압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당당하면 소환에 응해서 수사받으라.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당당하시면 특검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여러 의혹을 털어버리는 게 앞으로 4년 넘게 남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순항할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당당하면 누구를 향해서는 당당하면 나와서 수사받으라. 그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보시면 야당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그렇게 혹독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칼자루 쥐고 있는 사람의 논리거든요. 당당하면 나와서 수사받으라. 탈탈탈 털어볼 테니까 나오기만 나와봐라. 이 이야기거든요. 칼자루 진 사람의 논리이고 강자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도 국민의힘이 많이 하시니까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칼자루를 못 쥐고 있었을 때에 김건희 여사 쪽은 탈탈 다 털었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수사 안 받은 거 있습니까? 그것도 민주당이 윤석열 죽이기에 모든 검사들, 친문 검사들 다 동원돼 가지고 정말 탈탈 털어도 없었던 사건을 해놓고 이것도 결말을 안 내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걸 또 특검을 받으라고 그런 거야말로 정치 공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표 지금 어떤 사건도 조사 안 했습니다. 대장동 다 지금 친문 검사들이 다 눌러놓고 안 했던 거 아닙니까?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어떻게 했어요? 수사를 하자고 그러니까 못하게 해서 차장검사가 사표까지 내고 갔잖아요. 이런 사건 하나도 안 받았어요. 이거야말로 시작도 안 한 사건이었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정말 당당하게 받아야 될 일이지요. 김건희 여사는 그리고 주가 조작 얘기하시는데 주가 조작을 10년 동안 하는 사람 봤습니까? 주가 조작은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길어봐야 1년 이내에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을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탈탈 털어놓고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또 갖고 와가지고 뒤집어 씌우게 하고 마치 이재명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이 뭐 이 동급이 되는 양 이렇게 맞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건희 여사님 특검 받으세요 한 말씀 딱 드렸는데 설명을 하시는데 한 10말씀, 20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도 이게 논리가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그 하신 말씀 중에 주가 조작을 10년 하는 거 봤냐? 많습니다. 10년 동안 주가 조작해가지고요. 계속 뽑아먹을 수 있는 주식이면 10년이 아니라 100년도 합니다. 주식시장 참여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라면 10년이 아니라 100년도 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SBS 넥스트 리서치 조사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픽 지금 띄워주시죠.
자,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가 50.3%, 정치보복 수사다가 42.1%로 집계가 됐고요.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55%, 적절치 않다 36.9%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은 이재명 수사, 김건희 특검 모두 할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얘기를 하는데 검찰 수사를 해가지고 미진하거나 의혹이 덜 풀렸었을 때 특검법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해랑 중사 같은 사망 사건 나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로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문항을 가지고 그렇게 물었겠지요. 특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특검 해야 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 묻는 방법에 따라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법률적 구성 요건도 안 맞고 전 정권에서 너무 다 해놨던 일들이잖아요. 마무리도 안 됐는데 무슨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대장동에서부터 백현동, 성남FC, 변호사 대납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는 특검하자고 얘기를 안 했어요. 검찰 조사 끝나고 나서 미진하면 그때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법에 질서가 있는 건데 그 법의 질서도 없이 지금 건너뛰자는 거잖아요.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여당이시니까 저렇게 또 여론조사 결과도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저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국민들의 의사고요. 국민들의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재명 의원이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설명할 게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더 해야 되고 당이 더 설명해야 될 게 있으면 국민들께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저 여론 지형을 좀 바꿀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좀 일단은 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대통령의 부인이든 간에 무슨 의혹이 나오면 밝히라고 요구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응할 건 응하고 또 반영해서 고칠 건 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경찰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 결과를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인데 이게 한 차례 증거 불충분으로 넘겼다가 다시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넘겼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때는 문제 없고 지금은 또 문제 있어가지고 사람을 부르지도 않고 소환도 안 하고 서면 질문도 안 하고 그냥 검찰에 제3자 뇌물 혐의로 송치를 해버립니다. 아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이래도 됩니까? 뿐만 아니고 이전에 우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또는 16명을 죽인 살인마를 북한으로 돌려보낸 이 문제도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사실관계가 변화된 것도 없고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무슨 감췄던 문서가 뭐 발견이 되거나 뭐 기밀 문서가 해제된 것도 아닌데 해양경찰청,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입장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고소고발해버리고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혐의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고 혐의 있으면 소환해가지고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통해가지고 증거를 통해가지고 처벌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냐. 수사 총량이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봅시다. 수사 총량. 총량만 보더라도 8월 한 달 동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해서 무혐의 또는 불송치 난 게 12서너 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요. 지금 압수수색이다 뭐다 해가지고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좀 20명이 넘어갑니다.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습니까? 제발 좀 좋습니다. 다 하세요. 다 하는데 공정하게 하시라.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거든요. 전 의원님 정확한 걸 하나 아셔야 돼요. 5년 동안 정권을 잡고 부정비리에 연루됐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던 게 전 정권 사람들이에요. 이재명 후보는요. 성남시정을 2번을 한 겁니다. 경기도지사를 1번을 했고 12년 동안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부정부패 비리를 저희가 한 겁니까? 민주당 내부 사람들이 들고 나온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남 FC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당시에 박은정 성남지청장 하신 분이 법무부에 있을 때 윤석열 찍어내기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남편까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장검사가 이 사건 가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고 막은 거예요. 그래서 차장검사가 사표내고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그럼 왜 안 했는가? 모든 권력이 이걸 덮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께서 모르실 텐데 성남에 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병원 부지. 예. 병원 부지는요. 이득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와야 돼서 국민들께 함께 쓰는 공공부지라 싸게 줘요. 100만 원에 상업용지가 1000만 원이면 이런 병원 부지는 뭐 10분의 1, 20분의 1 싸게 주잖아요. 이걸 사가지고 오랫동안 묵혀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기업한테 여기 이 병원 부지를 상업용 부지로 바꿔가지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득을 남겨줬는데 그 기업이 후원금으로 성남FC 구단에 돈을 낸 거 아니에요. 성남FC 구단은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그 구단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자가 된다고 판단한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본인이 소명을 해야지 이런 건 소명을 안 하고 지금 현재 뭐 정치적 탄압이라 이렇게 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건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귀에 쏙쏙 박힙니다. 이게 수사 결과가 뒤집힌 건 맞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경찰이 밝혔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좀 달라졌으니까 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충분히 예상되는 기소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많은 국민들이 검사 정권이다. 또 무신 정권이다. 또는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쯤 되면 이런 것이죠. 아,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그의 가장 측근인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을까? 그리고 그렇게 앉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왜 검찰총장 임명도 하지 않으면서 무려 4차례에 걸쳐서 700명이 넘는 검사들 인사를 했을까? 아, 왜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들이 저렇게 많이 갈까? 아, 왜 대통령실에 저렇게 많은 검찰 출신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실에 저렇게 많이 포진을 할까? 이런 의구심을 저희들이 가졌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소환이라든지 수사라든지 기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잃어버린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검사 정권, 검찰공화국이라는 그 본질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38살짜리 당대표 어떻게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몇 달째 난리를 치고 있는데다가 경제가 제대로 됩니까? 민생이 제대로 됩니까? 미국에서 미국 입장 전부 다 지지해놨더니 대한민국이 만드는 메이드 인 코리아산 전기차 보조금도 지금 못 받고 남북관계가 제대로 됩니까? 결국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소환, 무슨 수사, 무슨 기소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지금 정권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잘하는 것으로 정권 위기를 돌파하겠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사 총량도 야당에 집중되고 있고 입장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정권은 유한하고 정부는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이 그냥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가지고 무혐의 났던 것도 기소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은 1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사유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문들로 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직무까지도 다 배제시키면서 수사권까지도 박탈했었던 정권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권에 맞서서 싸웠었던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국민의 뜻이 뭐겠습니까? 부정부패 있으면 뽑으라는 거예요. 이 부정부패를 얘기를 하는데 이 총량 얘기라고 검사 정권이고 이런 프레임은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이 그동안 다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놨었던 이런 것들을 저는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양당의 사법 리스크 양측이 치열하게 격돌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정작 좀 지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진행돼 온 태양광 등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사업에서 위법 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모두 2,276건, 2,616억 원의 부당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4개 지자체 395개 사업 가운데 99개 사업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나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141억 원의 부당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현행법상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34억 원을 대출받는가 하면 금융지원 사업 158건에서 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견적서로만 확정하는 등 226억 원의 대출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은 환수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조사 대상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회복의 출발점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을 당장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과 도덕성을 상실한 윤석열 정부 독주에 대한 국민의 불평도 커졌다며 정치 보복은 없다는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 배우자 의혹에는 묻지마 무혐의로 일관하고 전 정권 수사로 야당 탄압의 혈안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동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어김없이 이재명 대표 사당의 모습을 보이며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이 철진한 정치보복 프레임을 넘어 대통령 탄핵까지 암시하며 의도적인 교란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성남FC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또 전 두산건설 대표에 대해선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비슷한 후원 의혹을 받는 네이버와 농협, 분당 차병원 등 관내 다른 5개 기업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두산건설을 비롯한 관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요건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늘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예비 타당성 조사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120조 원 규모로 늘어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종류별로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예비 타당성 조사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SOC와 연구개발 사업은 대상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급격한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친 가운데 보험사와 카드사, 증권사 등이 취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연체 잔액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42조 2천억 원으로 금융권에서 가장 많았고 부동산 PF 연체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4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3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은 1,968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6.4% 증가했고 연체율도 1%포인트 늘어난 4.7%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와 관련한 불법 중개 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깡통 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강서, 금천, 양천, 관악구의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일 미국산 우선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우리 업계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의약품부터 식품과 연료 등 바이오 산업 전반의 미국 생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공급망을 구축하며 물가 완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투자와 지원책은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원재료와 생산 시설을 국내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입니다. We risk losing our edge as a nation to China and to the rest of the world is catching up. That stops now with investments like we're celebrating here today. 전기 자동차와 반도체에 이어 이른바 미국산 우선 정책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경제 재건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That means we will invent it in America and make it in America. And we're going to make sure we include all of America. 미국의 바이오 산업 행정명령은 우리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위탁 생산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견제로 반사 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과 미국 내 생산 강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함께 나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어 준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학년생 20살 김모 씨의 퇴학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퇴학은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조치로 다시 입학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재력가를 상대로 골프 여행을 가자고 한 뒤 마약을 탄 커피 등을 먹여 억대의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사기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40대 A씨 등 10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중소기업 사장과 건물주 등 7명을 상대로 사기 도박을 벌여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산발적인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는데요. 낮 동안 활동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충청 이남 지역은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 무이파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무이파 앞자리에서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이어서 전남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울 등 서쪽 지방에도 약한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과 전남 지역에는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7도, 광주는 28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모레부터는 기온이 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주말에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12호 태풍 무이파와 13호 태풍 무르복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태풍 무이파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으로, 무르복은 일본 동쪽 먼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내일쯤 14호 태풍 남마돌이 발생하겠습니다. 아직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풍 무이파의 간접 영향으로 해산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거문도 초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